배우 박혜미 씨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배우 박혜미 남편 만취 운전 교통사고 같이 동승했던 단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그날 뭐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고 뭐 술을 한잔하고 이러다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사고 소식에 배우 박혜민 씨 뮤지컬 출연 중이었는데 공연 프레스콜에 참석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불참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옆에 기사는 날씨 기사 보죠. 하도 어제도 문자로 참 많은 경보를 받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뭐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경보가 발령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70mm 수도권 강원 영서 물폭탄 비상. 여기 사진 보면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서울 마포구 지하차도 등 침수, 잠수교 통제수 임박.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40mm 이상 또 내릴 것. 그리고 내달 2일쯤이나 갤 것. 말 그대로 가을 장마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가을 장마란 말 등장했다는데 진짜 가을 장마 실감 납니다. 자, 그러면 왜 가을 장마가 되는 걸까요? 여기 분석을 했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건 한반도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변하고 있어서다. 이 고기압이 확장하거나 수축하면 그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오면서 두 기단이 세력 싸움을 벌인 끝에 이렇게 폭우가 내린다. 하필이면 왜 우리 이 상공에서 세력 싸움을 벌입니까? 다른 곳에서 가든가 하지. 참 날씨도 참 요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죠. 이번에는요. 일단 제목에 보시면요. 못된 아빠들이라고 돼 있어요. 못된 아빠들. 어떤 아빠들인가요? 판결 비웃듯 외제차 몰며 양육비 안 주는 못된 아빠들.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면 여유가 좀 있으실 텐데. 여기 보면요. 재산 숨기고 도피해도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여자 측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도 숨기고 도피도 하고. 그리고 억울하면 또 소송해라. 버티기 일수. 승소해도 미지급된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요. 나쁜 아빠 신상공개 사이트 이런 게 또 생겼다네요. 이건 또 다른 또 법적 문제가 야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아동 학대로 보겠답니다. 보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3년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서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 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떼어서 법원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수희 변호사,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상황. 지금 그 양육비를 제가 네. 이제 그 소송 실무를 해봐도 생활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혼했는데 뭐 저기 전 부인의 생활비를 대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액수가 근데 한 뭐 50만 원 남짓이면은 황당한 발상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육비라는 거는 아이의 그 최소한의 그 비용이에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것조차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사에는 없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연계되어 있는 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변호사 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 기관은요? 돈을 대한변협 산하 재단인데요.
돈을 받아야 되는 엄마들이 그 소송 비용 안 들이고 법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려운 얘기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연락을 해서 저 상담을 받고 법률 구조를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뭔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회 관련 기사 좀 보죠. 2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쌍용차 폭력 진압, MB 청와대 승인 있었다. 경찰 진상조사위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2009년입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진압 사태, 폭력 진압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참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었는데 경찰 진상조사위가요. 당시에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테이저건 등 대테러 장비 위법 사용도 있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죠.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고용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연락해 경찰력 투입 승인을 받은 뒤 쌍용차 공장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 이 얘기고요.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표 내용인데 동아일보 기사는 약간 내용이 좀 포인트가 다르네요. 2심 판결 난 쌍용차 파업에도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어제 경찰 조사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시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라는 권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내용이 있네요. 당시 국가와 피해 경찰관 등이 노조를 상대로 여기 보면은 뭐 그 상대가 이제 104명이 됩니다. 상대로 낸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제 진상조사위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취하하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이미 판단한 사안, 왜냐하면 2심 판결까지 갔거든요. 판결한 사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배종호 교수님. 네. 똑같은데 확실히 기사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이제 조현호 청장이 했던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일단은 하극상입니다. 당시에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강일학 경찰청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진압을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쌍용자동차 노조들의 분규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대테러 장비를 동원해서 테러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근데 이제 불법적인 테러 장비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여론 형성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인터넷 대응팀 50명으로 구성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이제 국가 공권력의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도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직사포를 살수해가지고 결국 숨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었고 그런 이제 불행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이거를 과연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손해배상을 제가 볼 때 이제 진상조사위에서도 공고했듯이 지금 새로운 화합의 시대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권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소송 취하 공고를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제 이전에 그 백남기 그분이 있었던 그 골기대에 대해서도 소취하를 하라고 공고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기 전이었지만 이 쌍용차 이 관련해 가지고는 1, 2심에서 다 지금 국가하고 경찰 쪽에 승소를 했어요. 일부 부분 승소지만. 그러면 이렇게 판결을 가지고 이 사법부의 판결을 조사위에서 이렇게 권고로 뒤집는다는 거는 저는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났는데 확정이 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그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의 남용 문제는 남용 문제고 공권력에 부당하게 대응한 공권력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또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두 분의 이 논평도 다르고요. 신문 기사의 그 각도도 좀 다르군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초점은 그 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취하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공권력을 과잉해서 집행을 했다는 예. 것.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위계 질서까지 경찰의 위계 질서도 무너졌고 예. MB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인 것이고 이것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진상조사위의 예.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이지 예. 이 권고사항을 뭐 어차피 뭐 결국에는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뭐 회고록 관련해서 논란이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제가 첫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츠하이머라며 불출석한 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신이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을 찾아와 초고가 있으니 책임지고 회고록을 맡아 완성해달라라고 말했다는데요. 민 전 비서관은 그 후 자신이 맡아 책임지고 회고록을 완성했으며 회고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비오 신부를 사탄으로 표현한 대목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전 대통령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적이 일고 있는데요. 5.18 소송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민정 비서관이 자신이 표현을 쓴 거라면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라 민정기 회고록이었어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도요. 민 전 비서관이 회고록을 쓴 게 맞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 전 비서관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냐 아니면 민정기 회고록이냐 대필 논란이 벌어졌네요. 김영하 교수님. 책 제목처럼 혼돈의 시대네요. 예. 그래서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가 갖고 왔는데 자 민정기 공보조사에 자기가 썼다 그러면 5.18 재단에서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다툼을 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했느냐 아니냐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아주 쟁점이 되겠죠. 본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래도 뭐 알츠하이머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면 심사는 뭐 이 조사는 꼭 해야 해서 일단 법적인 절차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뭐 이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좀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어제 이제 폭우 장면이군요. 서울 신촌 한때 물바다. 오늘도 곳곳 폭우. 저 신촌 일대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곳인데 저렇게 물이 찼었거든요. 아, 이게 오늘도 또 비가 더 온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또 나타날까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신문 보죠. 자, 이거는 서울신문에 났는데요. 일단 세 장의 사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맥케인이 그렇게 미웠을까? 속 좁은 트럼프의 조기 논란입니다. 이쪽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26일 사진입니다.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전 작고를 해서 조기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조기가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저렇게. 그러다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이게 뭐냐, 조기를 걸려면 제대로 오래 걸어야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날 27일 오후에 다시 또 조기로 바뀝니다. 이게 뭐 걸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입방아가 참 오르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날 이 백악관의 공식 추모 논평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뒤늦게 논평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간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다 그러네요. 속이 좁은 겁니까? 이 뒤끝이 안 좋으니까.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저는 갈 것 같은데요. 갈 것 저렇게 같습니다. 해놓고도 비난이 너무 심해서. 예, 뭐 가까운 데 있고요. 그 성당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고 또 이 이제 우리가 트럼프 이 통역기를 번역기를 잘 써야 돼요. 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 저희가 또 사진 기사로 또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두 개의 기사를 짚어봅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매일경제와 경향신문입니다. 매일경제, 나라 돈으로 고용 늘리기 헛돈 우려.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통 큰 지출로 일자리 숨통 기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내년 472조 슈퍼 예산 이렇게 돼 있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 풀어 공공일자리 13만 개, 민간 고용 안 살아나면 헛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도 보면 예산이 어디 쓰였는지 쭉 보여 있고요. 그리고 평가가 이렇습니다. 나라 돈으로 고용 늘리기 예산 역대 최대 22% 증액, 공무원은 3만 6천 명 채용 확대. 여기 밑에 평가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으로 민간 고용 엔진 고장난 상태. 전문가들은요, 임시 진통제 효과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이 된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경제 관련 사설도 있습니다. 제목은요, 성장보다 복지에 무게 실린 471조 슈퍼 예산. 여기 보면은 그 씀씀이의 내용도 일단 씀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제고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복지 확대에 쏠려 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 정부 5년 동안 관리 재정 지수 적자는 모두 22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 채무도 230조 원 넘게 불어난다. 아무튼 뭔가 채무가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경향신문입니다. 똑같은 예산안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은 그냥 2019년도 예산안 이렇게 되죠. 그리고요, 초과세수 토대로 통 큰 지출. 통 크다. 아까 씀씀이 무렸는데 단어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통 큰 지출, 일자리 민간 소비 늘린다. 그리고요, 정부 소극적 지출이 내수 고용 부진의 원인 비판을 수용했다. 일자리의 숨통이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유지되지만 전면적 복지 국가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생산적 복지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복지 국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사설도 좀 보죠. 사상 최대 슈퍼 예산, 고용복지 확충, 경제력 활력 찾기를. 여기 보면요, 슈퍼 예산을 통해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요, 재정 확대는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푸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이다. 자, 우선 매일경제와 경향신문의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두 신문 중에 어느 쪽에 공감을 가시는지 손을 좀 들어주세요. 먼저 매일경제에 공감이 가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두 손 들어도 됩니까? 한 손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두 분이고 중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향신문에는 중간은 어떻게? 경향신문에 공감하시는 분은 김광석 교수님. 그리고 배종규 교수님 중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대 1대 1. 뭐 이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최영하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해서 52조를 일자리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뭐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22조 가량의 이제 뭐 예산을 쓴다고 그래서 늘어날 일자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개혁적인 어떤 바뀜이 없으면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지금 소비해야 될 것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민간의 자원을 정부에서 갖고 가서 거기서
쓰려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결국 민간을 위축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만드는 일자리를 지금 국가가 뭐 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데 마중물이 아니었지.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제 고인물이 돼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가 이제 현 정부의 가장 예. 주된 이제 정책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책임 정치를 하면서 예. 많은 이제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이 거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보고요. 문제는 사실은 30대 기업이 지금 사내 보유금이 670조예요. 예. 이거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데 내수의 실질적인 어떤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민층인데 이들의 어떤 소득이 굉장히 없는. 따라서 여기에 재분배를 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예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수가 어느 정도 진작이 된다 그러면 수출과 내수가 이렇게 균형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마중물을 좀 틀리다 그러셨는데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일본엔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돈을 뿌려서 하는 것이고 그 아까 정부 부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정부 부채 1,500조입니다. 경이란 단어.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GDP 대비 236%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4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한국이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여기는 헛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또 다르게 나오셨는데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세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이 되고 있다는데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로 전혀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그 최저임금 뭐 급격한 상승 이런 건 다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성장 정책이 아니다. 분배 정책이다. 근데 그 분배도 생산적인 분배가 아니다. 소모적이다. 가긴 가지고 제대로 좀 뭐가 돈이 쓰는데 안 가고 있다. 제대로 어디로. 자, 배종원 교수님. 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아신 것처럼 대한민국 과거에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출 중심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는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연해야 되겠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R&D가 이번에 예산에서 2.5%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기업 그리고 시장에서 기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중간적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국제기사 알아보죠.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 40년 유지해온 산하 제한 정책 폐지 공식화. 중국도 인구에 이제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가족계획 조항 삭제 민법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0년 전인대에서 최종 통과될 듯. 그런데요, 이런 뭐 정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거래 효과는 의문이다. 우나와 비슷한 길을 가는 건가요? 여기 내용 좀 보면요, 이런 노력까지 한답니다. 중국 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정사원본부격이라는데요. 이달 초 미리 공개한 2019년 내년 신년 우표에 세자년을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를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우표까지 등장시켰는데 뭔가 좀 다급해지긴 했네요. 자, 이번에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기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장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통계청장 교체 맹공. 그러자 임종석 통계에 개입했다면 책임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제 국회 출석에서 한 겁니다. 전임보다 재임 서너 달 짧았을 뿐. 그다음에 야당에서 윗선 누구냐 하니까 여당에서 정치 공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통계에 진짜 우리가 개입을 했다면, 청와대 개입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왜 황수경 이렇게 통계청장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의원님, 다른 사람은 통계청장 되고 한 2년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13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제 과거에 차관들 임기가 대체로 한 14개월, 15개월 연절이었는데요. 첫 청장들도 대체로 한 16개월, 17개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집권 2기에 요 정기국회를 앞둔 요 시점, 그러니까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들이 단행이 되는 게 좀 국정을 쇄신하고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권 인수 시점이 변하면서 5월이 되면서 지난 정부 평균보다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차관급 인사들의 평균 임기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특별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새로 신임 통계청장이 청와대 정부 이 비마 맞추다가 이 통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의원님, 저 전임 청장님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아시지만 과거에 오히려 통계청은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관례적으로 가던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가 아닌 좀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를 했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결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고 또 지금 교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해명을 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사를 좀 보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통계청 직원 최저임금 인상 뒤 청와대와 마찰 심했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면 통계청 관계자요. 중앙일보가 취재를 통해서 이제 통계청 관계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렇게 보는데 통계청은 왜 다르게 보느냐는 시각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서 이런 마찰이 심해졌다. 이건 좀 얘기가 다르네요. 그리고 통계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네요. 여기 통계청 측은 노조 게시판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일들이 사실과는 달리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외압은 없었다. 일단 공식적인 얘기인데 또 일부 통계청 관계자들은 또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새 통계청장 얘기가 또 있습니다. 강신욱 새 통계청장.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렸는데 통계 생산 전 과정 공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통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한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이란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생산은 통계청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학 교수님. 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최저임금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죠. 그런데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소득 분포 이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네. 5천 명 예컨대 늘어나고 예컨대 상위 20% 하위 예, 예. 20% 격차가 더 늘어나는 예, 예. 그런 수치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황수경 전 청장이 그러잖아요. 윗선의 말을 잘 들은 건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경질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잘 먹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신임 청장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건 없다라 그 의도를 가진 그 통계를 뭐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알겠습니다. 신임 청장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만약에 황수경 전 총장이 자신의 양심 원칙을 지키다가 잘렸다면 잘했다. 대신 또 인사권자가 자신이 필요해서 발탁을 했으면은 또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좀 오히려 알겠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좀 한 10초 남아도 보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조회수 조작 이런 의혹이 좀 있다네요. 100만 원만 내면 조회수를 부쩍 올려주는데 이 조회수가 중요한 건데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